교수님들 소속이 다 경영학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내가 하고 있어서 좀 바꿨어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한 학기 강의 중에서 제일 좀 어렵고 또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 얘기들 많이 들은 딥러닝의 백프로퍼게이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텐서 같은 수학적인 개념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도 써야죠. 미적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체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잘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체인 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디라이브 할 수 있는데, 이게 1980년대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디라이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번 시간에 딱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뭐 조금 이제 오늘 강의를 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다행히도 요새는 또 이제 그런 걸 잘 설명하고 비주얼라이즈 해준 비디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걸 같이 또 보기도 하고 저도 설명을 하고 해서 오늘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수학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 얘기도 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딥러닝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왜 중요한 개념인가 하는 이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해하시면은 사실 이 딥러닝 강의를 들으신 이유 중에 한 20-30%는 이제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졸지 마시고 같이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텐서, 그 다음에 텐서 플로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대충 뭔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거하고 텐서라는 게 왜 또 관련이 있느냐? 텐서라는 수학적인 개념은 뭐냐? 하는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텐서를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텐서플로우라는 거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간단히 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이제 쉽게 계산하는 그런 그 수학적인 툴이 텐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텐서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연산을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좀 보면은 뭐 수식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계산하느냐 그건 아니고 텐서플로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복잡한 것을 뭐 한 줄로 척척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인 텐서인데, 일단 물리학에서 이제 텐서라는 그 수학적인 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 물리 배울 때 물리 배우신 분, 안 배우신 분, 배우긴 다 배우셨죠? 물리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뭐 스칼라라는 양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질량, 뭐 온도,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벡터라는 게 나옵니다. 벡터라는 건 뭐냐? 어떤 원점으로부터의 위치, 그죠? 혹은 velocity, 그러니까 속도, 그 다음에 acceleration, 가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는 양이죠. 텐서는 뭐냐? 이런 건 어디서 쓰냐? 뭐 스트레스 텐서,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뭐 매트릭 텐서 이런 것들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런 텐서를 이용해서 기술을 하고, 저도 이제 물리학과 학부를 다닐 때 이거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양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스칼라는 하나의 숫자 가지고 완전히 기술될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뭐 저울에 무게를 달면 우리가 매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스칼라고, 이런 거는 랭크가 제로인 텐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로 디멘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벡터는 뭐냐, 이렇게 방향과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게 3차원 벡터도 있을 수 있고 2차원 벡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 어떤 원점이 있고 저쪽으로 뭐 속도가 얼마로 이 트럭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의 속도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벡터가 디파인이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이제 그 방향이 세 가지가 되니까 3차원이니까 벡터가 3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그 어레이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나타내죠. 그래서 벡터를 이제 2차원 벡터는 가로 열고 숫자 하나, 콤마 치고 숫자 하나 이렇게 가로 닫고 이런 이제 어레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그런 걸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벡터고, 그래서 이것은 랭크 1 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제 그 차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테일 있고 헤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사이에 방향을 이제 우리가 방향과 크기를 컴포넌트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방향과 크기를 디파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축을 주고서 뭐 x1 얼마, x2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보통 어레이로 나타내고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그렇게 씁니다. 이런 거에 그 이해는 뭐가 있냐? 데이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될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받아들였다고 하죠.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은
이제 보통 컬러 이미지라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걸 뜯어보면은 일단 뭐 어떤 이런 픽셀이 있는 픽셀이 뭐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스크린은 HD, Full HD 화면이죠.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 픽셀이 있고 각 픽셀마다 숫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숫자 컴포넌트를 가지고서 각각 삼원색을 나타내죠. 빛의 삼원색을. 그래서 높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높이, 넓이, 그리고 3개의 컬러 컴포넌트의 값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할 것 같으면 저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진이 여러 개 있고, 동영상이면 어때요? 또 저런 컴포넌트가 동영상에 뭐 예를 들어 1초에 30개 혹은 60개 이렇게씩 이제 저장이 되죠. 그래서 비디오는 또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컴포넌트를 갖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요새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Large Language 모델이죠. Large Language 모델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들을 쭉 나열한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챗GPT가 돌려주는 그런 문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숫자화해가지고 숫자를 쭉 늘어놓은 게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스텝하고 각각의 그 단어가 이제 말하자면 피처가 되는 거죠. 피처와 그 다음에 그럼 문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샘플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멀티 디멘셔널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멀티 디멘셔널 컴포넌트에서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텐서를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왜 텐서플로우라는 말이 소프트웨어 이름에 붙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한다는 것은 텐서를 분석한다. 텐서 연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싫어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는 텐서 연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인공지능이 보통 해주겠죠. 앞으로는 텐서 연산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저기 미적분하고 그냥 벡터만 해도 머리가 깨졌는데 이런 걸 내가 왜 배워야 되냐? 배울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제 텐서하고 같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신경망 세포들은 무지 복잡한 텐서 연산을 이미 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게 연산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텐서 연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데 그 복잡한 연산을 하면서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적게 써서 효율적으로 하는 진짜로 좋은 텐서 연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새 취미가 생겼어요. 내가 강의안을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텐서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랬더니 뭐 제가 얘기한 거 거의 똑같이 대답하죠. 이제 교수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뭘 물어봐야 되는지는 얘가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강의라는 건 뭐냐? 앞으로는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거 너희가 물어봐야 돼 라고 가르쳐. 옛날에는 너희가 이런 거 외우거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했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이 거의 대부분 그 상태죠.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핸드폰에다 대고 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답이 나오는데 왜 그걸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해주지 않는 게 뭐냐?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한 사람 세 분, 애기 있는 분 두 사람, 아니 빨리들 이제 결혼하고 애 좀 낳아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딸도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스킬이 뭐냐?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나이 될 때까지 한국 교육을 받고 한국의 회사 다니고 한국의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질문을 많이 하면 뭐라고 해요? 야, 까라면 까.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은 수행평가 나쁘게 주는 선생님 많다는 얘기 들었어. 그죠? 근데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고, 요새는 질문 잘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미국에서 20만 달러 보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질문 잘하는 사람. 나도 지금 미국 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내 생각에 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아주 최상급인 것 같은데 한 40만 달러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여기 물어봤어요. 경영자도 텐서를 알아야 될까? 물어봤더니 그냥 똑똑하게도 내가 조금 전에 강의한 거 같고 똑같이 대답해. 그죠? 왜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데이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텐서를 알아야 된다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교환이 그러면 챗GPT 가지고 보고 만들었냐?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교환이었어요. 그죠? 야, 그러니까 챗GPT가 이 정도까지 따라왔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커뮤니티 중에 이제 인공지능 커뮤니티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나도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올리나 보고 이제 거기 보통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하거나 이제 배우려는 대학생들 들어와서 질문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고등학교에서 저희 서약서를 받는데요. 중학교인가? 챗GPT 이용해서 숙제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받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학도 그런 걸 받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그때는 엑셀이 아니고 로터스 1, 2, 3였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를 가 처음 나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뭘로 다 했어요? 은행에서 결산할 때 다 주산으로 했죠. 여태까지 주산으로 했는데 이제 엑셀을 누가 쓰기 시작하면은 주산 8단, 9단 받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고 그거 쓰는 놈이 훨씬 빠르죠. 근데 이거 불공평하다. 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빨리 하냐 그러면서 그때 누가 이렇게 금지를 했어요. 사장님이. 야, 주산을 안 쓰고 엑셀을 쓰는 거는 반칙이니까 그거 안 쓰겠다라고 서약을 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회사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챗GPT 쓰지 말라고
서약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 저희 회계직원한테 앞으로도 계속 주산만 쓰고 엑셀은 쓰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올해 챗GPT가 나온 걸로 바로 이 클래스에서는 시험 볼 때도 하물며 챗GPT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강의하고 올해 강의하고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한 챕터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이 리뷰할 수 있도록 서베이를 해서 6개 정도 퀴즈를 드렸어요. 그거 보고 기억하라고. 올해는 안 드립니다. 왜 안 주냐? 이제 왜 필요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나 자율적으로 해야 될 숙제는 이겁니다. 각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챗GPT로 오늘 들었던 얘기를 챗GPT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교수가 잘 설명 못한 거는 챗GPT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아씨, 오 교수가 설명을 잘못했네. 챗GPT가 훨씬 낫네. 뭐 이런 식으로 오 교수 뒷담화를 하는 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오케이? 뉴럴 네트워크. 뭐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답이 나오는 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대략 컨셉트는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고양이냐 개냐 이제 구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2개면은 아웃풋 여기 2개가 있는데 얘가 깜빡깜빡하면은 이제 강아지, 얘가 깜빡깜빡하면은 고양이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 배수민 박사도 얘기했지만 고양이 개를 사진을 보고 구별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컴퓨터 비전이라는 필드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전자공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였고 컴퓨터 공학에서도 같이 했고 했는데 그 수많은 이론들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못 풀었어요. 고양이 개를 사람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사람의 퍼포먼스보다 낫습니다. 실수를 덜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이냐 해킹하는 로봇이냐라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캡처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진 계속 보여주면서 버스가 있는 그림을 찾아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사람이 집어넣는데 그게 동시에 비전 데이터를 수집하는 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또 인공지능이 알아서 또 데이터도 수집하고 정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또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를 하는 방법이 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하고 를 상기해 보면 왜 이게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인풋과 아웃풋의 이제 관계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왜 이게 여태까지 사람이 만들었던 티오리가 혹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고 했죠? 우리 쓰고 계신 조 교수님 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서 풀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똑같이 다 좋아졌잖아요.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GPU도 쓸 수 있고 뭣도 쓸 수 있고. 기존의 매스매티컬 모델들이 이 불던 문제를 왜 푸느냐. 누가 키울까요? 데이터 양. 물론 근데 지금 그 얘기들은 뉴럴 네트워크가 원래부터 풀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능력이 좀 약해서 못 풀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뭐 리그레션 모델이라든가 뭐 디시전 트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좋은 모델들인데 왜 그것들은 못 푸는 문제를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로 풀기 시작했을까? 이것에 대한 차이는 뭐냐?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유니버설 펑션 어프록시메이트다. 아무리 복잡한 함수도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서 그 펑션은 뭐냐? 리니어 펑션이 아니고 논리니어 펑션이죠. 유니버설 펑션이라는 거는 논리니어 함수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티오리가 논리니어한 함수를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가는 마땅한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시스테매틱하게 매우 복잡한 모델을 어프록시메이트 해가는 할 수 있는 캐패시티를 가진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어떻게 그 모델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learning from example이라고 해요. 그 패러다임은 learning from example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해요. 왜냐하면 복잡한 모델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뭐 그냥 마우스 가지고서 뭐 히든 레이어의 수도 밀리고 줄이고 뭐 하면서 하는 거 해봤죠. 근데 학습시켜보니까 그렇게 쉽게 잘 되던가요? 어려운 문제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 특히 뭐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나선형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건 잘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잘 모델의 크기와 레이어의 수와 이런 거를 잘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왜 되고 왜 안 되고 왜 어려운 거고에 대한 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냥 보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했다는 뭐 우리 딸도 히라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다 맥히 아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막히면 거기서 끝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막혀요. 어려운 문제는 막히면 그 다음에는 클루가 없어.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감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텐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느냐.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뭐 입력이 여러 개 있겠죠. 이게 말하자면은 이 입력의 하나의 숫자는 예를 들면 뭐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일렬로 쫙 당긴 다음에 한번에 배수민 박사님이 트랜스포머 설명하면서도 트랜스포머도 이미지를 옆으로 쫙 당겨가지고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텐서플로우에 보면은 플래튼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 다음에 x2 두 번째 픽셀이고 세 번째 픽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픽셀이 3개만 있는 이미지는 사실 없겠죠. 적어도 100만 개는 돼야지 이제 현실적인 이미지인데 그래서 옆으로 쭉 당긴 거를 그냥 어떤 어레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항상 벡터인 거예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뭐 GPT라는 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했죠. 트랜스포머 지금의 거의 거대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이렇게
랭크 1인 벡터를 인풋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인풋 벡터고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여러 개 들어오겠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인덱스가 붙어요. P.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복잡하니까 아까 샘플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서 랭크를 하나 내려가지고서 텐서로 만들었었죠. 그와 같이 데이터 전체, 그러니까 인풋 벡터 전체를 하나의 텐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풋은 전부 쫙 당겨가지고서 1차원으로 만들었으니까 2차원 매트릭스가 되겠죠. 랭크 2인 텐서가 벡터라이즈드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풋이 여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아닌 데를 우리가 보통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히든 노드, 히든 레이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이상한 놈들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첫 번째 히든 노드, 두 번째 히든 노드, 세 번째 히든 노드인데, 이것도 여기 층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히든 층의 히든 노드로 간다 해서 여기다가 또 이제 레이어 인덱스를 붙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맨 이렇게 쭉 인덱싱이 붙여지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의 인풋 노드에서 첫 번째 층의 네 번째 히든 노드로 가는 웨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층에서 그러니까 인풋 층에서 첫 번째 히든 노드로 가는 웨이트 혹은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인덱스가 일단 그거 하나만 보면, 첫 번째 레이어만 보면은 이게 몇 차원이에요? 웨이트는 2차원 매트릭스가 되겠죠. 왜냐면 이 인풋에 따른 인덱스, 여기 있는 인덱스, 그죠? 그 다음에 이 히든 노드의 인덱스에 따른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가 두 개 붙으니까 2차원 텐서가 됩니다. 그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표정들인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뒤로 가면 조금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W라고 하는 2차원 텐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th 레이어에서 Ith 인풋으로부터 Jth 히든 유닛으로 가는 이 콤포넌트를 우리가 W, L, J, I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텐서 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걸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각각 이 인풋과 웨이트를 곱하고 그거를 이쪽으로 가는 거를 전부 서메이션을 하면 이거에 들어가는 J1L이라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히든 노드로 들어가는 인풋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풋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인풋이 만들어져서 여기 히든 노드로 가는 인풋을 Z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결국은 인풋은 각각은 스칼라지만 그게 히든 노드의 개수만큼 있으니까 이게 역시 벡터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벡터 컴포넌트에 대해서 여기
트랜스퍼 펑션, 모디피케이션도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논리니어 함수, 혹은 리니어 함수 다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vectorized input of else hidden layer가 됩니다. 그죠? 나도 이런 거 억지로 여러분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생 텐서하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그 다음 레이어로 가겠죠. F라는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가는데 여기도 웨이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2차원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2라고 하는 텐서가 만들어지고요. 각각의 이것은 아웃풋 유니트가 되겠죠. 요거 여기다가 이제 F라는 트랜스퍼 펑션을 지나서 나가면 바로 그게 아웃풋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C라는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 여기다 바이어스까지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되죠. 그 서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컴포넌트들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인풋에서 제2번째 히든 노드로 가는 것을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에서 또 역시 첫 번째 인풋으로 가는 걸 곱하고, 그걸 다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다 바이어스를 하나 더 해줘서 두 번째 첫 번째 히든 노드로 가는 인풋을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여기다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어스를 인풋은 1이고 그 다음에 웨이트는 바이어스인 그 가상의 인풋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한 벡터와 매트릭스의 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이런 폼이 됩니다. 폼이 됐는데 이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여러분 또 안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매트릭스 배운 사람, 행렬. 여기 배우신 분 있구나. 그러면 안 배우신 분. 다 배우셨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네. 다행이다. 최근에 없어졌어요. 네? 최근에 없어졌어요. 최근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15년 이후에. 이과도 그러면 안 배워도 돼요? 그러면? 그것도 사라지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큰일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면은 문과고 이과고가 없고 아이비리그 가려면은 무조건 행렬이고 삼각함수의 미적분이고 다 배워야 되잖아요. AP 피직스, AP 매스, AP 잉글리시 해가지고서 그 우리가 배우는 이과에서 배우는 어려운 수학들을 다 배우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사람은 문과고 이과고 그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건 모르고도 그냥 회사에서 회계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카운터에서 앉아서 일하는데 매트릭스 알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은 문과라도 안 배워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씻을 사람이 매트릭스를 알아서 뭐해? 그렇지만 아무리 문과라도 경영학과에서 회사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할 경영자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돼 있어. 왜 문과 이과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수학 배우고 못하는 사람은 쉬운 수학 배워라.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feed forward processing이죠. 순방향 프로세싱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든 샘플들에 대한 인덱스까지 붙여버리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나온다는 거고요. 텐서플로우는 뭐냐?
텐서플로우는 이제 이런 텐서 연산들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들의 뭐 예를 들면 어떤 함수의 최소값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제 이런 연산도 해주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low level language, 그러니까 뭐 C 어셈블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주 옵티마이즈 해놨는데 불러서 쓰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텐서플로우를 뭘로 불러서 써요 주로? 그냥 파이썬으로 불러 쓰죠.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불러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에다가 뭐를 엠베드해서 넣는다든가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뭐 C++ 이런 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패키지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거를 자기네가 뭐 스위프트라는 자기네 랭귀지 가지고 부를 수도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머신 러닝 모델 혹은 딥러닝 모델을 임플리멘트 하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알고리즘까지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서 이런 알고리즘 쓰려면 이거 써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케라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이제 케라스 커뮤니티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 논문에 있는 거를 리프로듀스 해보고 싶은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도 뭐 맨날 쓰는 알고리즘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주 텐서플로우에 붙어 다니게 표준 케라스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또 구글이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쓸 법한 모든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하고 붙여 다닙니다. 그러나 케라스 커뮤니티에 가면은 또 일반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케라스의 표준 라이브러리다라고 지정한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적절히 소스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많이 올라와 있는 또 레포지토리가 있고 GitHub에 가면은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add, multiply, by, scalar, transpose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거 다 대부분 배우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가져왔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그렇다. 이거 내가 애니메이션 만드느라고 시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한다. 빨리 안 가, 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얼마나 애니메이션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지나가 있습니다. 거니까 배우셨으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서머리. 뉴럴 네트워크과 데이터는 텐서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뉴럴 네트워크의 계산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텐서플로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덧 프로덕트의 뭐 연장이다.
문과이신 라서 뭐 이걸 안 배우셨던 분들 같은 먼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제 다시 스페시픽하게 가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백프로포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프로포게이션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딥러닝에 이제 다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현역에서 뭐 활동할 때 98년, 99년 이때 이제 만든 어프로포게이션이라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위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백프로포게이션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그런 것들이고, 지금 이제 간이라고 불리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의 이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베리에이션, 혹은 사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렇게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걸 계속 마케팅하고 있었으면